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님 자리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저희 의상이 꼭 맞춘 것처럼 네, 봄을 좀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워낙 또 명쾌한 상담으로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누수가 심한데 묵묵부답 중인 윗집. 오래된 작은아버지의 빚을 갚으래요. 의자 부젓들이고 잠적한 손님, 이혼 시 재산 분할 요구하려면까지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김지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에는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는 법률 인사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면서 아직 법령으로 통과되지 못한 그런 법안들 만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국회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법률을 오늘은 어떤 것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것 준비해 오셨나요? 네네.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 법률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인데요. 바로 그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에 관련된 이제 내용입니다. 네.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요. 벌써 이름부터 굉장히 어려운데 좀 생소하게 느껴져요. 어떤 법안인가요? 네네.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요.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도심융합특구라는 건요. 이제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 공간을 구축하고요. 지역 인재와 양질의 일자리가 모일 수 있도록 산학 연관이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지역 대표 혁신 공간을 의미합니다. 해당하는 도시는 각각 울산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총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융합특구 제도는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에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이제 사업인데요. 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광역시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 이제 제2밸리 모델을 적용해서 산업, 주거, 문화, 도시 편의시설 등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이런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정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혁신을 도모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인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방 소멸 위기, 지방의 출생률 감소 등의 문제가 고착화되면서 이제 이런 법안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취지가 바로 그런데요. 그 인구의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국토의 12%에 불과한 이제 수도권에 대부분 거주를 하고 있고, 또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이제 수도권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 내의 총생산 비중 또한 52%에 달하는 등 국토의 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인재와 기업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요.
또 수도권과 지방 도시 간의 격차가 이제 현재 더욱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역 경제 이제 활력을 회복하고 또 수도권과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 공간을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네. 그 비수도권의 사람과 일자리,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 혁신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또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등 지방 도시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아주 필요한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 대도시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 산업 주거, 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 공간인 도심 융합 특구 조성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련하고요. 또 수도권에 대응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그 도심 융합 특구 내에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지방도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 특구 이 융합 이 법이 지금 현재 그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도심융합특구 이제 특별법에 해당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그렇다면 해당 법안을 굉장히 활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응 어떤가요? 네네 맞습니다. 요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입법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뭐 광주를 비롯한 전국 5개의 광역시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가 근거법 부재로 조성의 속도가 붙지 않자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이제 나서가지고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현재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일 이제 광주시 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 주도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시의회와 공동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이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의안에서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점점 심화되고 비수도권은 청년 인구 유출, 인구 감소,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등으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키로 했고 현재 광주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까지 5곳이 선정되었다라고 밝히고요. 하지만 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대한 특별법이 2021년 5월에 발의된 이후 2년째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사업이 일시 정지된 상황이다며 그 법안에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및 운영 방식, 또 예비 타당성 면제와 각종 절차의 간소화 등이 담겨 있어서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이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이제 여기 모인 이 자리에 모였던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이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상임위에 지금 2년째 그냥 머물러만 있다 보니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다른 도시들 반응은 어떤가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또 여기 포함된 울산시도 반응을 내놨는데요. 울산시 관계자는 15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총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울산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울산 미래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의 경우는 그 울주군 KTX 울산역 이제 역세권하고 울산 중구 테크노파크 일원 총 19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제 지역이 이제 특구로 지정이 되려 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구 우정 혁신 도시와 장현 도시 첨단 산단 그리고 하이테크 산단을 비롯해 유니스트 및 울산 대학교 등과 인접해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이제 울산 측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사회적 공감대 속에도 2021년 5월 발의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는 개별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앞서 말씀드렸죠. 제주도에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결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이런 입법을 이제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관계자는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산업단지처럼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이를 통해 일터, 삼터, 배움터, 놀이터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 공간을 만들어 지역 성장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울산 도시융합특구는 세계적 기술을 가진 울산에 수소산업과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해 울산광역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며 도시 미래를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네. 특구로 지정된 도시들은 반드시 법안 통과 필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법안 통과가 이렇게 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관련 사업도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특별법이 이제 근거 법령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통과가 돼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요. 그 현재로서 산업의 탄력이 좀 붙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업 추진 근거가 될 도심 융합 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 법안 등 관련 법안이 여전히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탓이죠. 지난 2021년 5월 처음 발의된 이후 이제 2년째인데요. 그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뿐더러 여야 모두 특별법 통과에는 당연히 공감대를 두고 있는데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았지만 결국 이제 또 해를 넘겼습니다. 그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절차의 간소화 등을 담고 있는데 사업 추진 기반이자 지원 근거 역할을 하는 이런 법률이고요. 관련 업무 담당자들 역시 특별법 통과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역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번 도심융합특구의 핵심인 경북도청 그 이제 후적지 이게 이제 이사 나가고 이제 빈 땅인데 여기 활용이 이제 불투명함 정도 여전히 변수인데 이게 뭐냐면 앞서 이제 경북 이제 북구청이 경북도청의 이제 후적지를 산업혁신 거점으로 구축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글로벌 R&D 존과 혁신 기업 존, 앵커 기업 존, 또 문화예술 존 등을 조성해 지역 기반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특화 산업 데이터 연구 개발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런 후적지에 들어설 창업 R&D 시설과 연계해 경북대 로데오 거리에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한 계획이나 도청 후적지 안에 내부 도로나 지하 터널을 신설해 지역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안도 이제 수립되어 있고요. 대구시는 이제 북구청의 제안 등을 고려해 사업 계획을 조율하고 있고요. 하지만 신청사 이전이 이제 이전하고 나서 이 땅에 이제 활용하려는 이런 계획인데 이 이전 자체가 무산된다면 또 계획 변경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좀 관련 사업도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인싸 함께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이죠. 성심성의 전화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누수 문제로 네, 상당 기간 거쳐서 누수가 진행이 되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누수가 이렇게 계속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발생을 해도 네, 제대로 이렇게 처리를 안 해주셔서 네네. 원상복귀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금 누수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군요. 누수 수리 원인 같은 거, 누수 수리가 필요한 이유, 뭐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는 확인하셨나요? 네? 잘 안 들리네요. 잠깐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상담자님, 누수가 어디서 원인이 되는지, 뭐 윗집인지 이런 부분은 확인하셨나요? 이게 제가 이제 업체를 불러서 네, 이렇게 누수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네네. 그분들은 하나같이 다들 윗집이 원인이지. 네네네. 이게 머리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어디겠냐. 네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는데 네네. 윗집을 이제 가시잖아요. 이제 거기도 이제 상태를 봐야 되니까. 네. 딱 올라가시면은 말이 다 바뀌시는 거예요, 다들. 뭐라고 바꾸셨어요, 상담자님? 예를 들자면 더 위에 집이 문제다. 그리고 옥상에 공유 부분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넘기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어차피 공사를 한다 해도 네. 윗집이 그렇게 이제 협조가 안 해주면 네. 자기네들이 어차피 머리 아프다 해가지고 아, 전부 그냥 뒤로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해도 네네.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면 네네.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네. 중요한 키는 윗집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소용이 없다. 네. 네, 이래서 지금 뭐 길게는 20년 넘게 지금 이렇게 지금 네. 네, 상담자님 굉장히 좀 답답하신 상황이실 것 같아요. 누수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정확한 원인 규명도 안 되신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김지진 변호사님 같이 상담 내용 들으셨으니까요. 좀 더 말씀 나눠보시면서 해결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진임 변호사입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 너무 답답해서요. 아, 예, 네. 예, 예. 네, 내용. 업체, 네, 네. 네. 네, 업체를 불러도 네. 그렇고 그 담당 위에서 이제 예산부서 책임을 드러났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손해사정사가 와도 그렇고 네. 처음에는 오면은 와 이거 심각하네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별 말을 다 하죠.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윗집에서 네. 나는 몰라. 비협조적으로 가니까 네. 우리 집이 아니다. 네. 네. 자꾸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가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답보 형성으로 계속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 네네네. 이게 좀 아까 얼핏 말씀 주셨는데 한 20년간 거의 이제 누수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다고. 예, 제일 오래된 거는 20여 년 전에 이제 그 시점에서 네네. 그 이사를 이제 그 나중에 저희는 이제 초창기 멤버고요. 네네. 이제 한 2, 3년 뒤인가 이제 이사를 왔는데 네. 그때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그게 리모델링 하면서 그 후로 이제 계속 여기저기가 이제 말썽인 거예요. 아, 윗집에서 그래. 리모델링을 했나요? 네네. 예, 예. 네네. 한 뒤로 이제 그런데 그 작은 방이 있는 쪽에서 이렇게 벽면을 타고 이렇게 쭉 물이 흘러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동생이 이제 결혼하느라고 네, 그때 네. 그 결혼 시점에 그 헌수 이불을 이제 받았는데 네. 이제 거기다가 옷방에다 벽면에다 이렇게 대고 이제 거기다 우선 이제 놔주셨는데 엄마가 네. 그 위에 물이 흘러가지고 그 부분이 다 젖었어요. 아, 작은 방 그래서 쪽이에요? 예,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버렸는데 네. 그거를 윗집에다가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네. 네. 그랬는데 그냥 시시 웃고 그냥 쪼개고 시시 쪼개는 듯이 웃고는 그냥 넘겨버리고 아. 무슨 말도 안 하고. 네, 일단 예, 네. 그 윗집하고 이게 이제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된 거죠. 물론 이제 윗집은 또 이사 오면서 뭐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진행한 것 같은데, 예. 예. 그럼 윗집에 어떤 뭐 보상 문제나 이런 얘기를 좀 해보셨나요? 이 관련해 갖고 뭐 누수 내용 증명도 보내봤고요. 내용 제가. 증명도 보내셨어요? 네, 예, 네, 예. 네. 그건 이제 3년 시점 가까워지는 시점인데 네, 해도 소용이 없고 네, 사실은 네. 법률계 쪽으로 있어요 그 사람이. 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느 쪽? 변호사 사무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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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보니까 법을 네. 순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그걸 더 악용을 해가지고 아, 시간 끌기를 자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효 같은 이제 이런 걸 노리는 거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내용 증명은 이미 한번 보내줬고요. 예, 내용 중에 처음에 딱 보냈을 때는 네. 좀 긴장을 했는데 저희 네. 엄마하고 이제 계란에서 만났는데 저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러더라요. 그래서 그래 이게 약발이네 이제 처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업체하고 딱 짜가지고는 오히려 저희를 또 코너로 몰아버리는. 그러면- 그 내용 증명에 그러면은 이런 누수에 대해서 뭐 얼마 보상을 해달라 이런 내용을 쓰신 거예요? 금액은 쓰지 않았고 네네. 언제까지 수리를 해주라 이런 걸 했어요. 수리를 언제까지 해주라. 기간을 정해서 네. 해주겠느냐 이런 답변을 요구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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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도 그에 대한 어떤 답도 듣지 못했고. 따로 뭐 명확한 답변을 해준 건 없고. 네. 네. 그 상태에서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음,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만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일배척을 드러났는데 뭐 그러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까지 이제 내용 증명도 보내고 이 윗집 주인하고 뭐 대화는 해봤지만 얘기는 해봤지만 지금까지 뭐 이런 누수 관련해서 뭐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전혀 진척이 없는 없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예. 최근에 수리를 한 게 네. 2019년도 11월 29일 이제 그 수리를 처음으로 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수리를 받은 날 한 4년 전에, 3, 네. 4년 전에 네, 네. 베란다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네. 네. 빨리 전화를 했죠. 언니 지금 베란다에 물 떨어져. 그랬더니 잠깐만 혹시 수돗물 털어놨어? 그러니까 잠깐만 하더니 물을 막았나 봐요. 그러면은 이 수리는 누가 한 거죠? 이 윗집이 수리를 한 건가요? 이 집에서 이제 보험사 이제 통해서 했죠. 수리를 받았어요. 아, 윗집이 책임보험에 가입이 돼 있나 보죠? 네,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도 안 해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자기네들도 모르겠다고 이제 그게 의문인 거죠. 그러면 저 또한 2019년에 수리하고 그래도 물이 계속 새요?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왜냐? 아, 윗집에서 원인 해결이 안 됐고 바로 했기 때문에 저희 집만 벽지만 바르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대충 뗄빵하는 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그래서 그 몇 달 있다가 다시 비가 와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네네. 이거 봐라 이거 뭐냐 고 클레임 걸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책임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그 손해사정사가 이 누수 관련해가지고 이제 손해 감정이라고 이거를 좀 살펴보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어요? 예, 예. 똑같더군요. 오히려 예, 예, 예. 이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뭐 손해사정사가 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없었나요? 이제 방문은 했었죠. 이제 네. 이런 집 상태도 봐야 되고 네. 소탕이를 그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저에게 득이 되는 말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 그 뭐 윗집에 어쨌든 윗집 책임보험 관련된 손해사정사가 왔다 간 적은 있는데 네. 뭐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조치가 있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거 정말 답답한 경우긴 한데 내용 증명도 이미 한번 보내셨고 네. 제가 책임보험 여쭤본 게 통상적으로 책임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면 이제 그 손해사정사가 이거 관련해서 뭐 누수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관련해서 어디가 원인인지 이런 거를 좀 손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그 측정을 해요. 이거를 네. 예,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안 좋은 게 책임보험 가입된 사람이 이제 손해사정사하고 이걸 의도적으로 얘기해서 좀 시간을 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이걸 빨리빨리 감정을 맞아요. 하고 이제 종결 이거를 처리해버리고. 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손해사정사하고 얘기해갖고 시간만 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게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임보험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미 내용 증명도 보내셨는데 뭐 그 네. 이후에도 전혀 제대로 된 뭐 해결책도 없고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지금 뭐 어떤 대화 노력은 최대한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누수 소송이라는 게 어쨌건 윗집이건 그 윗집이건 전체적으로 이게 그 하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 소송을 가더라도 이게 뭐 하자 감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통상적으로 이 누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이런 뭐 책임보험이 있으면 책임보험이나 아니면 본인하고 윗집하고 직접 대화가 되면 뭐 대화를 통해서 좀 원만히 해결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소송을 가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일단 뭐 하실 만한 어떤 상대방하고의 어떤 대화나 상대방하고의 어떤 협상 이런 거는 하실 만큼 하신 것 같아서 뭐 이런 부분을 추천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바로 이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하시는 게 지금 단계에서 남은 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혹시 네.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구상 청구라는 건 이제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보험사에다가 뭐 구상을 청구한다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구상 청구라는 건 뭐 손해를 먼저 이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있는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먼저 받아요. 뭐 보험사든 어디든 모르겠고 먼저 받은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청구하는 구상권이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 이제 상담자분께서 따로 뭐 청구하셔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상황이든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구상권 얘기는 지금 상황은 좀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거는 결국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손해배상 액수를 이제 지금 정하고 청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내가 누수 때문에 이게 뭐 기간이 뭐 20년이다, 뭐 기간도 어느 정도 되고 뭐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손해본 게 1,000만 원이다. 이거를 무턱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진행을 하려면 아까 손해사정사 얘기 드렸지만 우리 측에서 감정인이 여기서 어떤 구역의 문제고 이게 이제 하자 감정인데 하자 감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 하자 감정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하자가 어디 있고 그다음 이 하자로 인해서 어떤 정도의 손해가 났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다. 딱 해서 감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청구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청구를 할 때 그냥 감정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서 손해배상
누수의 하자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액을 감정받고 그다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담당하는 이걸 전문으로 하시는 이제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뭐 그쪽에 얘기하시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감정 신청하면서 진행이 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거를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걸 추천드리고. 보험사에서도 네. 그렇게 저희 집에 이제 지난주에 왔었는데 네. 그렇게 소송 민사로 가십시오. 네네네. 차라리 소송하시는 게 제일 더 편합니다.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네. 네. 지금 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실 그러면 만큼 혹시 하시고. 이쪽 네. 관련돼서 네. 그 할수 이쪽에 제가 알아보니까 잘 없어가지고 그러는데요. 혹시 추천해 주실? 저희 이게 방송상 뭐 법률 상담 드리면서 이제 변호사를 추천해 드리긴 좀 어렵고. 예. 나중에 뭐 혹시 필요하시면 뭐 여기 법률 네. 방송이나 이쪽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뭐 관련 있는 분들을 좀 추천해 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지금 방송에서 뭐 어떤 어디를 추천하기 좀 어렵고요. 예. 네. 근데 뭐 안타깝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서 네. 그쪽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사실 누수로 인한 피해로 이제 고통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네. 답답한 부분이 명쾌한 해결책이 없어요. 네, 원인을 맞아요. 찾는 것도 어렵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피해가 회복된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또 고통받으시는 거는 누수로 피해를 보는 그 당사자들이시잖아요. 네. 상담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 알아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정말 누수 분쟁처럼 답답한 분쟁이 없습니다. 이게 뭐 말 그대로 뭐 소음이다, 뭐 이웃 간에 뭐 소음 문제다 그러면 어디서 이게 소음이 나는지 뭐 그 정도는 얼추 알 수 있는데 이게 누수는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린 막연히 이제 윗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이게 감정을 하다 보면 뭐 정말로 옥상에서 새는 경우도 있고 엉뚱한 데서 이제 원인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가 원인인지 찾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이 누수 하자죠. 이 건축물의 하자에 대해서 감정을 당연하게 진행하고 그에 따른 이제 손해배상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이게 뭐 1심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러다 보면 뭐 20, 30까지 가다 보면 시간이 뭐 더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누수 관련 분쟁은 오히려 처음부터 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좀 하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누수 분쟁이 있을 경우에 무조건 이제 소송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윗집이든 어디든 누수의 어떤 원인이 되는 뭐 어떻게 보면 또 집주인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법률상 다양한 당사자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지금 상담 주신 부분은 이제 이 아랫집 이제 소유 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시고 그게 또 안 된다, 정 안 된다 하면 차라리 바로 소송을 하지 마시고 이런 법률상의 문제들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서 내용 증명 같은 걸 하나 보내면 상대방에서도 소송을 하느니 뭐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내용이 어떤 받은 측에서도 수신인 쪽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좀 배상을 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무턱대고 소송부터 하진 마시고요. 상대방하고 최대한 뭐 내용 증명이든 뭐 대화든 어떻게든 최대한 뭐 상대방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우선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아무래도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시고 좀 가장 효율적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뭐 그 부분을 우선 좀 찾아보시라는 거, 요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단 이웃 간의 분쟁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죠. 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내용 증명 발송해 보시고 결국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1994년 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을 하셨고 2002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은어머니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는데요. 2022년 법원으로부터 은행 측에서 보내온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형제들도 상속 포기를 했고요. 그런데 1년 후인 2023년 2월 1999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법원으로부터 서류가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작은아버지의 빚을 적하인 저희들에게 갚으라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작은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할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1994년에 작은아버지가 은행에서 빌리셨던 돈이 무려 29년이 흘러서 조카들에게 온 건데 어떻게 된 상황인 거죠? 네네, 이게 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속 포기하고 어떤 한정 승인이나 기타 상속의 개념들을 조금 잘 이해하셔야 이 사실관계도 좀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경우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제 내용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상속권자들이 상속 포기를 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일단 요 전화 상담이 아니니까 요 내용 안에서만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뭐 이제 물려받을 재산은 없고 결국 이제 채무만 채무도 이제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무만 남은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상속자들이 이렇게 해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 포기만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후순위 상속권자들한테 계속해서 그 지금 채무만 있으니까 채무가 이제 계속해서 상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좀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일단은 그러니까 상속 순위를 따져 보면 선순위 상속자 이제 직계 비속, 이제 직계 존속인데 그 위에 이제 그다음 순위가 형제 자매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 상담자분도 작은아버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상속 순위에서 계속 1순위, 2순위에서 계속 상속 포기가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지금 형제 자매, 그리고 형제 자매의 또 직계 비속인 지금 우리 상담자분에까지 이게 이렇게 상속이 돼서 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정말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결국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지금 조카들에게까지 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채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데요.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이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상속 포기를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 한 명이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하면 됩니다. 한정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 쉽게 말씀드리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 게 한정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면 지금 이제 받은 재산은 없고요, 자본 재산은 없고 지금 채무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만 이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숫자로 설명드리면 받은 재산이 없고 이제 채무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받은 재산 없는 영원이죠. 요 영원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그게 이제 한정 승인의 정확한 개념이니까요. 근데 대신에 책임을 졌으니까, 누군가 한 명이 책임을 졌으니까 그 아래 때 후순위 상속자한테는 이제 상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도 누군가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했다 하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책임인데, 한정 승인을 했다 하면 이제 받은 건 없고요. 받은 거 없으니까 없는 한도 내에서 채무의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후순위로 상속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받은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뭐 본인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탕감을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런 제도가 이제 한정 승인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담자님의 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 아버님의 자녀들에게 작은아버지의 빚이 넘어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더욱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제 대습상속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아예 정말 표를 좀 그려가면서 설명드리는 게 사실 좋긴 한데 지금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쉽게 설명드리면 그 선순위 상속인 이제 직계 뭐 비속이겠죠. 상속인이 될 이제 뭐 직계 비속이나 아니면 이제 그 후순위 뭐 형제 자매들이 이제 먼저 사망을 했을 때, 이 사망해서 이제 상속 순위가 결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작은아버님이죠.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선순위 상속자들이 상속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자매들한테 상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까지 왔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 상담자분의 아버님께서는 먼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형제자매 상속 개시 전에, 그러니까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에 이 우리 의뢰인, 그러니까 상속자의
직계 비속이죠. 비속한 때 상속이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를 이제 대흡 상속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표를 그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긴 좀 어렵고, 쉽게 얘기해서 아버님이 설사 먼저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 상속자, 그 선순위 상속자를 대신해서 그 후순위 상속자한테, 그러니까 지금 직계 비속한테 상속이 되는 이런 경우가 대습 상속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대습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저 상담자분의 아버님이 상속되어야 받으셔야 될 채무를 지금 우리 상담자님께서 상속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상속자가 먼저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실제로 현실에서는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상의 이제 1001조에서 1003조에 이르는 부분에 이제 대습 상속이라는 내용을 명시를 해놓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흔하진 않지만 그래서 대습 상속이 일어난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은행에서 알려와 이제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거잖아요. 상속 포기하는 데에 상정 승인을 하는 데에 어떤 제한 시간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습 상속 때문에 이 채무가 우리 지금 상담자분께 상속이 돼 있는 건 맞고요. 그 상황에도 맞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게 중요한데 상속 포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속 포기를 하면 또 이게 이제 채무가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상담자분께서 뭐 자제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또 자제분의 상속이 되니까 이제는 한정 승인이란 개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상담자분하고 같은 학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쭉 상속을 받으셨을 텐데 조카분들이겠죠. 상속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한정 승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지금 돌아가신 게 꽤 오래됐는데 한정 승인이라는 것도 이제 그 시한이 있어요. 시한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게 지금 최근에 알게 되신 법원을 통해서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이게 이 채권이 통상적으로 딴 어떤 추심업체 같은 데를 돌다가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알게 되신 것 같은데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무가 있으면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이제 한정 승인을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법원으로부터 어떤 통지가 와서 이 송달받은 게 3개월이 넘지 않으셨다면 특별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해서 물론 우리 지금 상담자분이 하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같은 이제 지금 조카분들이시겠죠. 사촌분들이실 텐데 지금 상속자 이 법원의 서류를 받으신 분들이 요 사촌분들 중에 한 분만 한정 승인을 하시고 특별 한정 승인을 해서 형식적인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받은 건 당연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를 이제 형식적으로만 책임을 지시고 나머지 조카분, 사촌분들은 다 상속 포기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제 더 이상은 이게 이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특별 한정 승인 이제도 꼭 좀 활용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아버지, 형제들도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시점에 이 채무를 알았다면 뭔가 좀 달라진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좀 더 편하게 그때 아셨다면 이제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좀 번거롭게 또 사촌분들한테 이게 쫙 또 그렇죠. 이게 지금 상속이 된 상황이잖아요. 뭐 만약에 2022년도에 이 사안을 알았다면 말씀드렸던 이제 특별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아버지 형제분들 중에 한 분이 한정 승인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 지금 이제 우리 상담자분들 이제 사촌분들한테는 이제 채무가 상속이 안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채무가요. 2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채무 소멸시효 이런 거 보면은 10년이라고 많이 네, 알고 네, 계시죠. 네. 근데 이 경우 그러면 이제 안 갚아도 되는 돈 아닌가 이런 부분도 네, 통상 그렇게 궁금해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법원에서의 서류도 이러면 제가 서류를 보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무 지금 대여금 뭐 예를 들어 작은 아버지께서 A 은행에서 어떤 돈을 빌렸다. 그러면 채권이잖아요. 이 네. 채권이 이 은행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뭐 어떤 제2금융권도 가고 뭐 다른 금융 관련 업체들도 가고 해갖고 이 채권 추심 업체들 사이에 돌기 때문에 이 채권 추심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라서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계속해서 어떤 소멸시효 중단, 뭐 청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만약에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상담자분께 아예 서류가 안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지만 모르겠어요. 이 서류를 보고 그런 것들을 실수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업체들도. 근데
통상적으로 그러긴 좀 어렵고요. 내가 볼 때는 아마도 소멸시효가 넘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속 포기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런 좀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지금 이 채무가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네, 발생하고 그렇죠. 있는 네, 만큼 네. 변호사님 조언 주신 대로 한정 승인 제도, 특히 특별 한정 승인 제도 확인하셔가지고 좀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취향대로 빈티지 가구와 잡화들로 채운 카페인데요. 의자 하나가 고장나서 한쪽에 치워두고 앉지 말라는 문구까지 써서 붙여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손님이 앉아서 결국 의자다리 하나를 부러뜨렸어요. 가격대도 좀 나가는 빈티지 의자여서 손님에게 전준이 변상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응하셨습니다. 시세 알아보고 가격 결정해서 연락을 달라며 명함을 주고 갔는데요. 며칠 후 보상 가격 결정해서 연락을 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는 겁니다. 의자 하나가 뭐가 그렇게 비싸냐부터 시작해 앉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더 잘 보이게 붙였어야 된다 하는 거 아니냐면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구매한 영수증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의자 구입했던 가게까지 가서 사진도 찍어 보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제 번호는 차단했는지 전화를 하면 바로 음성 메시지와 안내 멘트로 넘어가는데요.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혼내주고 싶은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기물 파손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카페 사장님들, 소상공인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 너무 재밌기도 하고 충격적이더라고요. 가게에서 나오는 뭐 수저, 포크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없어진대요. 그렇죠. 네, 왜 또 옛날에 그런 거 목욕탕 맞죠. 가면 네. 수건 가져와서 네. 절대 가져가지 마라 이런 문구 붙여있는 네, 수건도 한 번씩 맞습니다. 보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물 파손 같은 거 하는 가게 이런 손님들 많이 있나요? 네, 뭐 이게 이제 고의냐 과실이냐 이런 게 좀 중요하긴 한데요. 뭐 실제 사례에서는 보면은 뭐 이제 주로 뭐 주치 상태이긴 한데 주치 상태에서 뭐 조금 흥분하셔가지고 뭐 기물을 특히 이제 주점이나 이런 데서 의자나 책상 등을 이렇게 손괴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좀 덜어 있고 아니면 정말 이제 좀 부주의한 상황이라서 지금 요 사례 같은데 이 이제 손님분도 제가 볼 때 뭐 이 의자를 일부러 이제 파손시킨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좀 그러긴 좀 어렵겠죠. 이 귀한 거라고 말씀을 이미 이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러긴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부득불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이게 파손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사례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물건을 가져가는 심지어 이런 경우도 많고 또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좀 주의를 드렸는데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런 과실로 인해서 과실이라는 게 부주의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파손되는 경우도 좀 덜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내 가게에 와준 고마운 손님이긴 한데 어쨌든 고의든 과실이든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기물 파손 이렇게 손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손님에게 참 변상해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네. 피해는 보상받아야 되니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좀 전에도 손님이셔서 좀 민망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고의나 과실을 조금 따져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어 고의로 어떤 물건을 파손했다 이러면 형사상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손괴죄라고 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실범, 뭐 부주의해서 물건을 손괴한 경우는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말 막 의도적으로 이분이 뭐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어떤 물건을 부쉈다 이러면 이제 형사상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별도의 이제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사례가 그럴 겁니다. 부주의한 상황에서 뭐 물건을 좀 파손하거나 이런 경우일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뭐 어떤 양자 간에 뭐 사전에 계약 관계가 있어서 계약서상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기해서 상대방의 어떤 과실로 인한 손해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파손된 물품이 의자고요. 네. 사실 이게 소송까지 가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손님을 상대로 해야 되기도 하고요. 네. 뭐 소송 말고 다른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네, 이제 소송이라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까 누수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장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실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 비용도 또 만만치 않게 들고 만약에 변호사를 쓰신다면 변호사 비용도 들고 또 뭐 기타 변호사를 안 쓰신다 해도 기타 뭐 행정 비용도 또 들고 시간 비용도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송이라는 건 가장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이거를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의자 꽤 비싼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뭐
이게 이 내용만 봐서는 얼마다 딱 알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비싼 의자를 하더라도 이 우리가 소가라고 하거든요. 민사소송의 통상적인 소가로 봤을 때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미만이 이제 소액 소송에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소액 소송에 네. 소액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소가도 이제 소액 정도의 수준을 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사실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이제 마지막 수단이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물론 뭐 이 손님분하고 얘기는 해보신 것 같은데 계속 묵묵부담이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그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뭐 상담을 하거나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법률적인 문제들을 좀 하나로 딱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주장을 하는 장점이 그걸 소장을 보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내용 증명이라고 하죠. 내용 증명에도 뭐 두서없이 막 이거에 대해서 뭐 배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쓴 내용 증명하고 어쨌든 법률 전문가나 아니면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여기서 어떤 게 문제가 됐고 이 사실관계를 잘 포섭을 이제 전문가들이 이걸 포섭이라고 하는데 이걸 법률적으로 좀 포섭을 해서 그 다음에 이 포섭을 해보니까 이 어떤 청구권이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고 이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 자체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뭐 정확한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장을 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게 어떤 형식이 소장이 됐건 내용 증명이 됐건 아니면 단순히 뭐 정말 문자가 됐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소장이 아니더라도 그럼 다른 방법을 택해 보세요 하시면 이렇게 두서없이 막 써서 막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어떤 본인의 어떤 법률적 지식을 동원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도 좋고 해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잘 하셔서 형식은 어떤 거라도 좋아요. 뭐 문자도 좋고 뭐 어떤 SNS나 뭐 이런 방법도 좋고 뭐 내용 증명도 좋고 잘 정리를 하셔서 상대방에 보내면 상대방이 보기에도 이게 정말 내가 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 어떤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화로서 그냥 구두로서 얘기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대방한테 이런 좀 정리해서 내용을 보냈을 때는 오히려 좀 대화가 원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경우를 좀 추천을 드리되 무조건 연락은 하지 마시고 하는 건 좀 지양하시고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얘기를 해보시라 좀 이런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내용 증명 설명해 주신 거랑 또 일맥상통하잖아요. 네. 결국 좀 내용이 잘 정리해가지고 소송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또 이제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감정 싸움을 그렇죠. 하기보다는 좀 사안을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고 정리해서 좀 그래도 좀 법률 전문가의 뭐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정리해서 내용 증명 보내보셔라 이렇게 또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내용 증명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세요. 변호사님. 내용 증명 사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치 이제 내용 증명을 받았다 이러면 내가 판결문 거의 받은 거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내용 증명의 원칙적인 의미는 우리가 뭐 내용 증명을 보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우체국에 가면 거기 우체국에서 그 내용이 이제 그대로 쓰여져 있다는 걸 확인만 하고 날짜를 찍어줍니다. 이게 굳이 법률적인 의미를 찾자면 그러니까 법률에서 어떤 시한을 다투는 이런 그런 법률 행위들이 있어요. 꼭 언제까지 해야 되고 뭐 언제까지 예를 들어 청구를 해야 돼. 아까 뭐 소멸시효 얘기 나왔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용 증명이라는 건 확실하게 내가 이런 주장을 언제 했다. 이런 거에 관련해서 확인을 받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어떤 법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런 거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이 내용 증명 자체가 어떤 뭐 집행권원 마치 판결문과 같이 어떤 집행권원을 가진다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거는 좀 잘 구분하시면 좋은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내용 증명이 가지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 시점을 확인하는 효과에 더해서 또 이런 법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그다음 권리 주장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보낸 내용 증명은 어쨌거나 상대방한테도 어떤 확실한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거를 인식시키는데 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도 좀 내용 증명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과도한 내용 증명을 받으셨다고 해서 받으신 측면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 정말 잘해주신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뭐 누수 관련 분쟁 케이스도 그렇고요. 그 외 뭐 임대차 보증금 발언할 때도 그렇고 어떤 내 의사를 좀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 많으니까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내용 증명에 대한 부분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명쾌한 상담 진행해 주신 진지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